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 박진호입니다. 앞에서 주무관님 발표 큰 아우라에서 너무 잘 봤고요. 이제 그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저도 올 하반기에 제가 좀 30년 동안 문화재를 디지털한 일을 쭉 해왔는데요. 그럼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어떻게 좀 태워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의 다른 말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체를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를 통하는 관문으로서 되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어떤 아버지 아들 관계라고 해야 될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메타버스를 딛고 짚어가기 전에 인공지능이란 징검다리, 어떻게 보면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나? 디딤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아까 김정산 사무관님께서 큰 틀에서 메타버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조금 더 좁혀서 어,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세션에 논해야 되고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로 좀 범위를 좀 좁혀봤습니다. 일단 시간도 저한테 한정된 게 제가 30분 미만이고요. 그래서 어,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저는 일단 지난 20년 동안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쪽 일을 해왔고요. 주로 연구소에 많이 종사를 해서 주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해외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가상 공간의 탄생. 뭐 선생님들 그 100년 전에 루메르 형제 요 기차 다원실을 너무 잘 아셔서 그때 아마 이게 최신 미디어였고 우리는 어, 유럽 사람들한테 100년 전에 영화라는 미디어와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21세기는 메타버스라는 도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가상현실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의 초기형을 15년 전에 보여줬는데 그 당시 뭐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픽의 어떤 사실성이 떨어진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다시 제2의 메타버스 시대. 근데 역시 세컨드 라이프가 그 문을 열었고요. 네, 또 메타버스를 논하기 앞서 가상현실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또 메타버스 안에 가상현실이 포함이 돼 있고 메타버스에 오기 전까지 어떤 게이트가 6년 전에 요 버추얼 리얼리티 타임즈 표준인데 오큘러스 VR이 그 문을 먼저 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기 전에 60년대부터 80년대 그리고 2000년 12 올해 2021년까지 메타버스가 쭉 진화를 했고요. 예, 진화사를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VR은 여전히 되고 있고요. 우리가 현실에 이르지 못한 걸 대리 공간으로서의 VR입니다. 네, 또 요새 또 3, 4년 전부터 증강현실에 대해서 붐을 일었고 드라마에까지 증강현실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VR, AR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되게 그 하이브리드한 다양한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껴안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직 360도 홀로그램이 안 되는데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또 지금 메타버스 시대와 메타버스 틀은 또 많은 대변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VR이나 AR이나 MR이 XR, Extended Reality로 통합이 되고요. 또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아직 껴안는 아주 큰 틀에서의 미디어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 알파고나든가 이세돌 이후로 사실 뭐 많은 논문이나 연구 성과가 왔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인공지능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콘텐츠 사례 보시겠습니다. 네, 재작년부터 좀 주목한 프로젝트입니다. 베네치아 프로젝트고요. 선생님들 아시는 분 알겠지만 뭐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프로젝트 하면 무슨 베네치아가 물이 많아서 물을 막는다든가 물을 뺀다든가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디지털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 네,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은 15세기
베네치아, 여기는 21세기 베네치아인데요. 한마디로 그 중세 르네상스의 유럽의 부국을 이뤘던 베네치아 공국의 시대를 조명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기 크루고 교수가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데요. 뭐 어떤 타임머신처럼 어떤 과거를 재현하긴 프로젝트는 하지만 어떤 그 근간이 베네치아가 500년 동안 지중해를 무역으로 석권했을 때 했던 8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역 자료, 상거래, 부기, 책자료, 영수증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그걸 빅데이터화해서 과연 500년 전 르네상스를 읽었던 베네치아 공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그 YTN의 기사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잠깐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물의 도시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 디귿자 모양으로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이 광장을 나폴레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타임머신을 돌려보니 지금과 비슷해 보입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연구진이 이른바 베네치아 타임머신으로 18세기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낸 겁니다. 연구진은 과거 지도는 물론 논문, 계약서 등 문서 수백만 건을 회전 스캐너로 모두 읽어드리고 오래된 책은 CT 촬영을 통해 복원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텍스트는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을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문장 속 단어의 위치와 빈도 등을 기억해 변형된 손글씨까지 스스로 학습하고 자동으로 인식한 겁니다. La dernière étape du processus, c'est transformer ce grand graphe en une simulation du passé, en voyant comment certaines informations dans ce graphe sont compatibles les unes avec les autres, et comment nous pouvons faire des hypothèses pour construire une version en 4 dimensions de notre passé. 연구팀은 당시 베네치아 사람들의 행정 문서나 의료 기록, 금융 거래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중세시대 사람들이 누구와 알고 지냈는지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마치 SNS를 보듯 개개인의 삶까지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Elle ne change pas fondamentalement le travail de l'historien qui doit toujours être la personne qui fait l'interprétation de la source, qui va reconstruire l'énigme, qui va avoir l'intuition de où il faut regarder dans les archives pour petit à petit répondre à la question qu'il ou elle se pose. Ceci dit, l'historien va être équipé d'outils absolument novateurs. 연구팀은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유럽 전역으로 프로젝트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 아까 로버트 카플란 교수 인터뷰 보신 것처럼요. 8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베네치아 문서를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DB화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상관계 시멘틱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당시 지금 베네치아는 또 500년 전의 베네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신 것처럼 당시 그 중세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거리라든가 건물들이라든가 상공업 행위를 했던 뭐 관청들, 다리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 추론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또 렘브란트 인공지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서양의 3대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그가 그렸던 중세 걸작 회화를 가지고 붓터치라든지 그걸 통해서 현재 그림 속으로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내는 붓의 질감이라든가 그림의 뎁스라든가 이걸 통해서 렘브란트 그림의 원본을 다시 추적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3년 전에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홀로코스트 박물관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보시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어르신들입니다. 총 9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신대 어르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90, 100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 후세대들은 이런 그 나치의 박해를 겪었던 분들 직접 만나기 힘듭니다. 언젠가는 이분들이 돌아가실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살아생전에 일일이 인터뷰를 땁니다. 한 2,000개 정도 질문을 해서 나치 대학살 당시에 궁금했던 점들,
그 다음에 팩트들을 나열해서 이게 촬영을 한 다음에요. 네, 지금 홀로그램이라든지 UHTV를 통해서 미국 청소년들이 질문을 하면 나치 대학살 당시의 모든 정황을 그 3,000개의 알고리즘을 연결해서 가장 적합한 대답을 뽑는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 콘텐츠입니다. 네네,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신대 어르신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또 5.18이라든가 4.3이라든가 이제 꼭 사람들이 계신데 이제 곧 떠나면 남지 않은 것을 이런 뭐 인공지능 자원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미국 시민이 여기 이미 그 살아생전에 있던 분을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받는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또 미국에는 홀로코스트 프로젝트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개발에 좀 참여했던 사례인데요. 실크로드입니다. 선생님, 실크로드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로마까지 쭉 있는 고대의 어떤 간선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크로드의 어떤 도상을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가 이 사마르칸트라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 경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커다란 유적지가 보이는데 제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이 유적지입니다. 예, 1965년에 이 유적지에 이렇게 벽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돼서 50년 전에 박물관에 들어갔는데요. 네, 2009년 당시 이런 모습인데 이 그림에 한번 주목을 하시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그림 두 개입니다. 네, 한국인 사절상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가면 항상 이곳을 방문을 하는데요. 실제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뒷 모습이고 현재는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지 않는데 1300년 전에 여기를 갔던 우리 한국인 사절상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걸 가상현실 콘텐츠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1300년 전에 우리나라 신라인지 고구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벽화가 여기 앉혀 있죠.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찾는 그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자, 여기가 지금 아까 봤던 우리 신라인 혹은 고구려인의 사신으로 추정되는 복원이고요. 갔을 당시 왕을 아련하러 갔거든요. 자, 이 왕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 왕은 바흐루만 왕이라는 역사적 기록에 있는 왕인데요. 자, 가상현실에서는 체험자가 이 바흐루만 왕을 벽화에 있는데 이 벽화에서 튀어나와서 현재 내가 아까 홀로코스트 뮤지엄 보신 것처럼 왕에 대해서 1300년 전 실크로드 생활은 어떠하셨네 이런 질문한다든가 고구려 사신이 왔다던데 만나보셨습니다 라든가를 이 왕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래서 아까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그 나치 대학살에 살아남았던 어르신들처럼 옛날 왕을 재현을 해서 현재 관람객들이 13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질문을 하고 그때 실크로드의 삶을 느끼는 이런 인공지능 대화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가 개발에 참여했고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선생님들 해초를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이 왕어천 축곡전이라는 말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초 스님이 1300년 존재했는데 지금은 어디 간지 찾을 수 없고 그렇다면 해초 스님의 한번 발자취를 한번 따라보자 해서 옛날에 제가 그 카이스트 있을 때 해초의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초는 초상화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서울대 유희경 교수님이라든가 복식 전문가를 통해서 해초를 제안을 한다면서 자, 1300년 전에 해초를 이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해초가 무엇을 생각했고 어딜 갔는지를 한번 현대인과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착안해서 해초 인공지능 컨텐츠를 3년 전에 만들어 본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하오. 이름이 뭐예요? 소승은 왕오천 축곡전을 쓴 신라의 스님 해초라고 한다오. 왕오천 축곡전이 뭐예요?
소승이 쓴 여행기라오. 듣기로는 세계 4대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물록보다 오래되었다고 하오. 거기는 어디예요? 중국 서안에 있는 3대 절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대흥선사라오. 거기서 뭐 하세요? 긴 여행을 끝내고 대흥선사로 돌아와 둘러보고 있어.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소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비밀로 하겠소. 어떻게 알아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오. 경주의 핫플레이스도 알아요? 소승이 듣기로는 황리단길이라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오. 한번 가보시오. 머리는 안 기를 거예요? 불교에 있어 머리는 번뇌의 상징이라 기를 수 없소. 왕호천축국전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어요? 중국 dunang의 천불동 석굴에서 발견되었소. 원효대사 아세요? 소승의 선배님이라오. 해골물을 마시고 참된 진리를 깨우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라오. 어떤 나라들을 여행했어요? 신라 경주를 떠나 중국, 베트남, 현재의 인도인 동천국, 중천국, 남천국, 서천국, 북천국, 간다라국,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였소. 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스승님의 권위로 인도 순례를 결심하게 되었소. 스승님이 누군데요? 당나라 광저우에서 만난 인도의 승려 금강지하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3년 전에 해초를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을 해서 왕호천국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아까 선생님들 그 베네치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800만 건의 그 베네치아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장부라든지 기록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재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초는 왕호천축전이라는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론 해초의 얼굴이 저게 맞느냐는 좀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해초의 왕호천축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초와 현대인이 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대표적인 라뜰리형 회화형 인공지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에 동대문의 라뜰리에라는 도시명 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테마형 복합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로 만든 테마파크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되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지만 가장 앞권이 여기 보시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만든 만든 게 그렸던 요 조셉 룰랑 초상화가 있는데요. 5년 전입니다. 이 초상화에 대해서 당신은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약 2,000개의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해초의 생애를 죄송합니다. 해초하고 좀 헷갈렸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세계라든지 그의 삶이라든지 빈센트 반 고흐와 이 조셉 룰랑이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했는지 당시 19세기 사상이 어떤지를 다 죄다 답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이걸 만들었고 2017년에 이른 시기에 인공지능 컨텐츠를 처음으로 B2C의 영역인 테마파크 존에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근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역사 인물이 한번 해초는 너무나 오래되고 사실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만난 사람도 없고 되게 빈약한 자료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최근에 뭐 만나보신 사람들이라든지 음성 녹음이라든지 1940년대 50년 독립할 때 수많은 자료들 육성 녹음 동영상까지. 그래서 저도 백범 김구 선생님을 좀 재현하고 싶은 마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가봤습니다. 지금 상해에 있고요. 근데 막상 가면 여기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마네킹으로 있어서 백범 일지를 보고 되게 감동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좀 현재만 가서 아쉬움을 달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돌아오니 이런 백범 김구에 대한 어떤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가상현실 콘텐츠나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나라 비빔브라는 기업에서 마침 또
이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 패턴은 아까 보셨던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그 양상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살아있는 나치 대학살 살아신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딴 거고요. 우리 백범 선생님은 오래전에 1948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3D 캐릭터로 재현을 해서 관객들이 백범 김구를 만나는 이런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백범 김구를 하니까 또 안중근 선생님을 또 논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자, 안중근 선생님은 1910년에 이토 힘을 저격해서 대한의 의기를 전 세계 만방에 떨쳤던 되게 훌륭하신 열사십니다. 요거는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탔던 기차하고 이 도열인데 아마 10분 뒤에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네, 백범 김구처럼 안중근 선생님은 수많은 사진, 동영상, 자료 되게 많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 안중근 선생님의 실제 사진이고요. 돌아가기 직전에, 순국하기 전이고, 요거는 3D 디지털 휴먼으로 만든 안중근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비빔브랜 업체에서 작년에 이 안중근 선생님과 현대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 반갑네. 잘생기셨어요. 참 기분 좋은 말이군. 고맙네. 도마의 뜻은 무엇인가요? 도마란 내 천주교 세례명일세. 예전에는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도마로 불렀었지. 내가 어렸을 때는 안흥칠이라고 불렸었네. 좋은 이름이네요. 참 기분 좋은 말이군. 고맙네. 이토를 저격하실 당시에 어떠셨나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해주게나? 아니면 다른 질문을 부탁하네. 이토를 저격하셨을 당시에 어떠셨나요? 사실 난 거사 직전까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네. 때문에 매우 마음이 불안했지. 예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때문에 이토는 자신의 사진이 나도는 것을 극히 경계했지. 다행히도 누군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연호했고 이토가 화답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안도가 되었네. 그리하여 난 이토의 심장에 총탄을 박아 놓을 수 있었네.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나요? 우덕순, 조도선, 이 두 동지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계획했었다네. 두 동지는 체가구역에서, 나는 하얼빈역에서 의거를 준비했지.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후손들이 직접 답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정확하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기분 좋은 말이군. 고맙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몇 개 짧지만 국내 인공지능 콘텐츠, 뭐 인공지능 범위가 되게 넓고요. 이렇게 대화형 인터랙티브가 인공지능 콘텐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10분도 안 남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미래 재현입니다. 옛날에 TV에 프로그램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인공지능은 뭐다? 예, 메타버스와 결합.
어떤 메타버스가 됐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링크되지 않는 것은 꼭 아바타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링크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VR, AR, MR 이런 어떤 미디어나 디스플레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지능은 뭐뭐뭐뭐다. 예, 제5의 르네상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르네상스를 얘기를 꺼낸 건 아까 그 베네치아 르네상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뛰어나신 석학 선생님들, 아까 사무관님도 부탁해서 또 오늘 많은 선생님들,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논하는 되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논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틀면 두 가지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또 틀자마자 연일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K-팝이다, BTS다, 뭐 거의 그 BTS 기사는 매일 떠오는데요. 자, 저는 역사 전공이 아닙니다. 인류학을 전공했는데요. 역사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우리 한민족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건 또 메타버스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보시면 여기 8세기 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인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국력이 확 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을 해서 영토도 넓어지고 문화도 되게 교활했고 통일신라의 화려한 문화를 이뤘거든요. 8세기 경도광 르네상스. 경도광은 통일신라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을 뜻합니다. 경도광 르네상스 751년 정도 되고요. 자, 또 한 300년 지나서 11세기 고려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불교의 화려한 문화가 고려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 이 땅에 일구었죠. 고려 문종 시대에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극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고려 문종 르네상스. 자, 15세기. 자, 요새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또 한글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뭐 세종대왕의 저 지금 제가 발표한 이 자리가 세종시입니다. 제가 서울이 아니고 세종시인데요. 자, 세종시에서 세종대왕을 논하게 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세종시대에 뛰어난 과학기술 지능,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한글의 창제겠죠. 15세기, 뭐 선생님 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기 세종 르네상스. 아마 과거 했던 르네상스 중에서 가장 절정에 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8세기. 선생님들 뭐 실학은 뭐 삼척동자가 다 알고 웬만한 역사를 좀 접했던 분들은 영조, 종조 때 실학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문해 부흥을 했구나 하는 건 뭐 초등학생들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자, 18세기. 원래 영종조 르네상스 때 일단 정조의 더 극성기를 었기 때문에 제가 정조 르네상스를 봅니다. 자, 근데 제가 21세기 인공지능 르네상스 얘기했는데요. 자, 앞에 이 네 가지 르네상스는 사실 우리 한반도 내에서 문화의 극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그리고 뭐 조선 전기 세종이 됐든 후기 정조가 됐든 우리나라 한반도 내의 문화가 부흥해서 이 안에서만 끝났지. 이게 당시 뭐 유럽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중국의 뭐 명나라나 청나라나 당나라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이 르네상스가 있긴 했지만 domestic, 결국 우리 안에서만 치우쳤던 르네상스입니다. 자, 21세기 르네상스 시작은 아마 그 선봉은 아마 지금의 K-팝, 한류, 뭐 BTS, 20년 전부터 드라마나 현재 K-팝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 BTS가 가장 선봉에 있고요. 그런 한류 르네상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류는 우리나라 르네상스를 하는 거에 시작이자 또 많은 스펙트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경제나 국방을 빼고 문화만 논하겠습니다. 했을 때 K-팝이나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모든 부분에 사실 인공지능이 아까 뭐 해초라든가 부분적인 되게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K-팝이나 한류 등이 인공지능과 같이 융합이 돼서
인공지능 르네상스. 물론 뭐 인공지능이 우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있습니다만, 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인공지능 르네상스 시대에 현재 와 있고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5번째 르네상스는 전 세계 디지털 르네상스를 견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4번의 르네상스는 우리 한반도 내에 국한됐다면 이 5번째 르네상스는 전 세계 문화를 전파하고 한류를 전파하고 또 우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컨텐츠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가지고 역사상 5번의 르네상스 얘기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좀 더 많은 사례를 드릴 수 있는데요. 다음번 법제 세미나 때 또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